슈타지에서 큰 실수를 한 거죠. 무려 13년 동안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몇 페이지의 몇 번째 단어. 마약 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자, 오늘 이제 스파이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함께 나눠볼 텐데요. 누구죠? 예, 오늘은 동독의 유명한 스파이 권터 기욤입니다. 제가 동독하면 슈타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그 기관이 너무나 인상이 깊게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에서 슈타지 활동하는 정보기관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치밀함 보고 정말 이건 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권터 기욤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왜 권터 기욤이 전설의 스파이라고 말할 만큼 최고의 스파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권터 기욤은 서독의 최고의 정치 권력자인 브란트 수상의 가장 최측근 비서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동독에서 최고의 측근에 스파이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 정보 활동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최고의 스파이 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엘리 코헨이잖아요. 장관급까지 올라간, 최고 지도층까지 올라가서 정보에 모이는 곳에까지 접근한 그런 스파이를 일반적으로 최고의 스파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권터 기욤의 성장 과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27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 나치당에 입당을 했다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젊은이였다. 1950년 베를린이 동서 베를린으로 나눠지면서 동독의 국가안전부 슈타지의 정보 요원으로 스카웃돼서 봉작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부터 스파이의 흥미진진한 침투 과정부터 볼까요? 권터 기욤이 어떻게 침투했고 왜 권터 기욤을 선정을 해서 침투했는지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51년부터 슈타지에서 이제 침투를 위한 공작 훈련을 받았는데, 공작 훈련을 받는 동료 중에 크리스텔 그 여성 멤버가 있었는데 둘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부부 스파이네요. 부부 그렇죠. 스파이. 이 슈타지에서는 이 부부를 서독에 침투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서독으로 밀입국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그 당시에 꽤 있었거든요.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하는 우리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한 케이스로 이 부부가 서독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침투 전에 마르크스 볼프라는 슈타지의 이제 그 부장이 나오는데 이 부부가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직접 요리를 해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동독을 위해서 크게 좀 활약을 해달라, 충성을 다지는 그러한 계기도 있었습니다. 볼프는 워낙 유명하니까 혹시 스파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볼프를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권터 기욤이 어떻게 스파이 활동을 했는지 주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권터 기욤이 실제로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권 공작이라고 하는 건데요. 서독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고의 고위층까지 접근할 수 있는 여권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1957년에 서독의 사회민주당에 입당을 하는데 그때서부터 어떤 간첩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1970년에 서독 빌리 브란트한테 접근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여지를 주지 않은 서독의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었고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인정받는 데 주력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네. 10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빨리 뭔가 정보를 갖고 와 그랬을 텐데 정말 꾸준하게 10년 이상을 기다려주는 그 정보기관의 인내심도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슈타지의 기획이죠. 공작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 이제 슬리퍼, 잠을 자고 있는 듯한 진짜 필요한 시기에 크게 활약을 하는 거죠. 기욤의 이제 부인인 크리스텔도 서독 국방장관의 그 보좌관으로, 기욤은 수상의 보좌관, 부인 크리스텔은 국방장관의 보좌관. 그러니까 최고의 1급 비밀들을 접근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면 안보 쪽이니까 그렇죠.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정보를 받을 수 그렇게 있겠네요. 이제 여권을 구축을 하게 된 거고, 기욤이 브란트 수상의 측근 보좌관으로서 있으면서 수상한테 올라오는 모든 극비 문서를 다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제 뽑아낸 정보,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미국하고의 협력 관계에 있는 고급 비밀들이었는데, 특히 서독과 미국은 나토 동맹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군의 기지가 서독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냉전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기밀이 바로 미국이 서유럽에 배치했던 핵무기 관련 내용들이 결국 미국과 서독 간에 이제 교류가 됐었던 거고, 그 운영 사항을 전부 권터 기욤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과연 기욤이 이렇게 고급 정보를 어떻게 동독에 전달을 했을까? 전달. 그래서 이제 비밀 연락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권터 기욤의 부인이 찾지
술집을 운영하고 나중에는 이제 담배 가게도 운영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서독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하게 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기욤이 고급 첩보들을 갖다가 마이크로 다트라고 그래서 아주 조그만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담배 가게 그럼 이제 동독에서 첩보를 찾아오는 전달자들이죠. 이 전달자가 이 담배 가게를 방문을 해서 날씨가 어떠냐, 쿠바산 담배가 있느냐. 크리스텔은 무엇이 그 전달되는지 모르지만은 소위 질문자가 있으면은 지정된 담배값을 파는 방식으로 비밀 연락 방법을 쓰는데 이 비밀 연락 방법이 라이브 드롭이라는 방법입니다. 데드드롭은 사람이 없는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건데 이건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비밀 연락을 하는 방법을 쓰기 오히려 때문에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예. 예. 건더기욤이 접선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아주 특이했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 가면 공중전화번호부가 매달려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전화번호부의 그 페이지, 몇 페이지에 몇 번째 단어, 또 다른 페이지에 몇 번째 단어, 그게 이제 주소가 되는 거죠. 야. 그러한 그 방식을 써가지고 접촉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고요. 와, 상당히 네. 치밀했네요. 그럼요. 네. 네. 이 정보 기관이 한 정보 전달 방법이 워낙 기발한 게 많아서 마약 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